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게 들여다볼 자료들, 바로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배달 앱들의 정말 피 튀기는 전쟁부터요. 그렇죠. 또 본사와 가맹점 주민들 사이의 그 묘한 신경전, 그리고 당장 우리 지갑에 영향을 줄 새로운 정책들까지. 정말 다뤄볼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흐름이 뭔지, 지금 프랜차이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무엇인지 당신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풀어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는 전장 아닐까 싶어요. 전쟁이요? 네, 특히 배달앱 시장은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죠. 맞아요. 첫 번째 기사부터 정말 숨이 턱 막히던데요.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이라는 초강수를 두니까요. 네, 배달의 민족이 그동안 절대 할인 안 한다고 콧대 높던 교촌치킨까지 끌어들여서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에요. 이건 뭐 서로 끝장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전형적인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서로 출혈을 감수하면서 점유율을 뺏기지 않으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플랫폼들이 알아서 마케팅 비용을 막 태워주니까 매출은 오르고 브랜드는 노출되니까요. 아하.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줄타기입니다. 위험한 줄타기라뇨?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거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는 거죠. 아, 한번 이 할인 구조에 익숙해지고 나면 나중엔 플랫폼이 자, 이제 할인 끝, 수수료 인상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저항할 힘이 없어져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우리 브랜드의 운명이 그냥 배민이나 쿠팡이츠의 정책 하나에 휘청거릴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음식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의 하청업체가 되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표현이 맞아요. 그런데요, 재밌는 건 말이죠. 이 거대 공룡들의 싸움판에 작은 균열을 내는 움직임도 있다는 점이에요. 어떤 움직임이죠? 신한은행에 땡겨요처럼요. IT 기업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뛰어든 배달앱이나 서울배달 플러스 같은 공공배달앱들의 합산 점유율이 8%에 육박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네. 이건 거대 플랫폼의 그 높은 수수료와 독과점 구조에 대한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반작용이요? 네, 땡겨요 같은 경우는 낮은 중개 수수료를 내세우고 공공앱은 지역사랑 상품권 연계로 소비자 혜택을 주잖아요. 맞아요. 소비자와 가맹점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를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인데 만약 성공한다면요. 네. 단순한 틈새 시장을 넘어서 의미 있는 대안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생존 경쟁이 온라인에만 있는 건 아니죠? 당연하죠. 오프라인, 특히 우리가 매일 한 잔씩은 마시게 되는 이 커피 시장은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디야 커피가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같은 초저가 브랜드들의 공세에 맞서서 모든 음료의 기본 사이즈를 무려 29%나 늘리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배달앱 경쟁하고요. 저가 커피의 용량 경쟁은 사실상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라고요? 네, 바로 중간이 사라지는 현상이죠. 중간이 사라진다. 프랜차이즈들은 이제 아주 비싼 프리미엄으로 가거나 아니면 모든 비용을 쥐어짜는 초저가 전쟁에 참전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디야는 그 중간지대에서 가성비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사실상의 가격 인하 효과를 노린 전략이에요. 그럼 이디야의 전략이 성공할 거라고 보시나요? 소비자들이 단순히 양이 많아졌다고 해서 저가 커피 대신 이디야를 선택할까요? 품질에 대한 언급은 딱히 없는데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역시 그런가요? 네,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여전히 1,500원짜리 커피를 찾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또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은 스타벅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겠죠. 결국 이디야의 이번 조치는 다른 커피 브랜드들한테 너희도 양 늘릴 거야 하는 질문을 던진 셈이네요. 맞습니다. 커피업계 전체를 용량 무한 경쟁의 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뭐랄까 기폭제가 될 수 있어요. 가격이나 용량 경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교촌치킨이 업계 최초로 전국 주 6일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기사가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가맹점의 재고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에게는 더 신선한 닭을 제공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경쟁의 축이 가격에서 품질과 운용 효율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중요한 신호다. 네, 본사 입장에서는 사실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부담을 져야 해요. 그렇죠. 매일 배송한다는 게. 하지만 교촌은 더 신선하다는 이미지를 선점하고 또 매일 재고 관리에 시달리는 가맹점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이제는 물류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온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품질 경쟁력이 중요해졌다는 말씀이신데 바로 그 품질이라는 말이 본사와 점주 사이에서는 정말 뜨거운 감자잖아요. 맞아요. 특히 필수 품목 문제랑 직결되니까요. 정확합니다. 교촌의 사례처럼 품질 유지를 위한 본사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 품질 유지라는 명분은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의 씨앗이 되죠. 바로 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마침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 이야기 기사가 있네요. 네. 기존에 435억 원을 지원한 것도 모자라서 로얄티를 깎아주고 필수 품목 공급가까지 낮춰서 점주 부담을 더 줄여주기로 했다고요.
와, 이건 상생을 단순한 구호나 사회 공헌 활동이 아니라 핵심 경영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예요. 경영 전략이다. 네,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본사 수익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이미지가 엄청나게 좋아지고요. 그렇죠. 또 실력 있는 예비 창업자들이 저 브랜드는 점주들을 생각해주는구나 하면서 몰려들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됩니다.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겠네요. 우리도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요. 당연하죠. 그런데 백종원 대표의 상생 정책은 훌륭하지만 일각에서는 저렇게까지 지원하면 결국 그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아니면 저건 더본코리아처럼 규모가 아주 큰 기업이니까 가능한 특수한 사례일 뿐일까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분명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걸 점주와 나눌 수 있는 대기업이기에 가능한 측면이 있죠. 네. 하지만 동시에 이건 철학의 문제이기도 해요. 가맹점을 쥐어짜서 단기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아니면 가맹점과 이익을 공유해서 장기적으로 브랜드 전체의 파이를 키울 것인가? 아, 선택의 문제군요. 네, 바로 그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곳이 이런 철학을 가진 건 아닌가 봐요. 한 신문에서는 일부 가맹본부가 여전히 과도한 판매 목표를 강요하고 달성 못하면 벌칙을 주거나 심지어 쓸모없는 판촉물 구매를 강요하는 갑질이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프랜차이즈 모델이 가진 가장 어두운 단면이죠. 네. 이런 행위들은 대부분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그런데도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그만큼 본사와 가맹점주 개인 간의 힘의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갑질 문제의 가장 핵심에는 역시 필수 품목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천시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 기사를 보니까 본사가 브랜드 통일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 꼭 우리 물건을 써야 한다고 지정하는 이 필수 품목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요. 맞아요. 시중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지적이 쏟아졌다고 해요. 필수 품목은 사실 양날의 검이거든요. 분명 브랜드의 맛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치킨의 파우더나 소스 같은 것들이요. 네, 그건 이해가 가죠. 하지만 본사가 이 범위를 슬쩍 넓혀서 냅킨이나 이쑤시개처럼 품질과 상관없는 공산품까지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비싸게 팔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품질 유지가 아니죠. 폭리를 위한 수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폭리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넘어서 인천시 같은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본사들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워졌다는 신호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본사와 점주 사이의 갈등은 전부 돈과 신뢰 문제로 보이네요. 그런데 이 신뢰를 시험대에 올리는 건 내부 문제뿐만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정부 규자나 소비자 인식 같은 외부에서 오는 충격도 정말 큰 변수죠.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땐 아주 작은 외부 충격에도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장 1,500원짜리 저가 커피 사 마실 때 체감되는 문제부터 짚어볼까요? 일회용 컵 보증금 문제요. 네, 200원이 붙으면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13%나 뛰어오르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기사예요. 이건 저가 커피 브랜드들의 가장 큰 무기였던 가격 저항선이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격 저항선이요. 1,000원대 커피라는 그 심리적인 장벽이 2,000원대 커피로 넘어가 버리는 거니까요. 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럴 바에 몇백 원 더 주고 다른 커피 마시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게다가 점주 입장에서는요. 네. 컵을 일일이 회수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업무 부담까지 떠안게 되니 이중고를 겪게 되는 셈입니다. 환경보호라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 특정 산업계,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파급 효과를 낳는 대표적인 사례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한 소식도 있어요. GMO 관련 기사 말씀이시죠? 네, 유전자 변형식품 완전 표시제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는 기사인데요. 지금은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원료로 사용하기만 했어도 모두 표시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정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라는 가치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라는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렇겠네요. 만약 완전 표시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GMO 사용이라는 라벨을 붙이는 걸 꺼리게 될 거예요. 그럼 더 비싼 넌 GMO 원료를 찾아야겠죠. 아, 그럼 결국 원가가 올라가고. 네, 업계에서는 당장 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이나 과자, 식용유 가격이 줄줄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고요. 반면 소비자 단체에서는 어떤 원료로 만들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기업의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하죠.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당신이 마트에서 라면 한 봉지를 고를 때 조금 더 비싸도 넌GMO를 살 것인가 아니면 알 권리는 잠시 접어두고 저렴한 걸 살 것인가 하는 직접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문제네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런데 이런 표시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도 나와요. 기사에 나온 유명 브랜드 패딩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충전재 함량 속인 사건이요. 네, 솜털이 80% 들었다고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10%도 안 들어있어서 집단 분쟁 조정 위기에 처했다고요. 식품은 아니지만 본질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레이블은 소비자와 기업 간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약속이죠. 헤딩의 솜털 비율이든 빵의 원재료 함량이든 표시된 정보를 속이는 행위는 브랜드가 쌓아올린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치명적이고요. 네, SNS를 통해서 정보가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으로 치면 한우 1등급이라고 팔고 실제로는 수입산을 쓴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솔직히 심지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려는 노력조차 되레 혼란을 낳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 말씀이시군요. 네, 딱 그런 경우 같아요. 저도 기사를 보고 아니 이게 이렇게 복잡한 문제였어? 하고 놀랐습니다. 그냥 몇 그램인지 적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저도 그 기사를 흥미롭게 봤어요. 이게 조리 전 생닭 무게인지 튀긴 후의 무게인지 뼈 무게는 포함하는 건지 빼는 건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현장 점주들과 소비자들이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겠다는 좋은 의도의 규제였는데 디테일이 부족하다 보니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더한 꼴이 된 거네요. 네. 명확한 기준 설정과 충분한 사전 소통이 동반되지 않은 정책이 어떻게 부작용을 낳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들이 하나의 키워드로 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키워드죠? 배달앱부터 커피, 치킨, 그리고 정부 규제까지 전부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상대로 한 압박과 그에 대한 대응에 관한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은 바로 사방에서 오는 압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사방에서 오는 압박이요? 네. 경쟁사로부터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 가맹점주들로부터 상생하라는 압박, 똑똑해진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압박, 그리고 정부의 새로운 규제를 따라야 하는 압박까지. 와, 이 모든 방향에서 오는 압박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생존하느냐가 오늘날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마주한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명쾌한 정리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오늘 우리는 더본코리아처럼 상생을 실천하려는 기업의 이야기도 들었고 동시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갑질과 불공정 관행에 대한 고발도 접했죠. 그렇죠. 소비자로서 당신이 무언가를 구매할 때 그 브랜드가 가맹점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당신의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어쩌면 이제는 커피의 맛이나 치킨